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산책을 하다 꽃이 너무 예뻐 사진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능소화라는 꽃이더라고요. 옛날에 능소화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는 귀한 꽃이었답니다. 주홍빛 꽃이 참 사랑스럽죠.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 남자의 자린고비 내기. 옛날에 충청도 자린고비하고 전라도 자린고비하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살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구두쇠라고 뽐들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셋이서 딱 만났지요. 옳다 잘 되었다고 내기가 붙었답니다. 누가 더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는지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먼저 충청도 자린고비가 세상에 나만큼 집신 아껴 신는 사람은 없을 걸세. 나는 길을 갈 때도 집신 닳는 게 아까워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올 때만 잠깐 집신을 신고 간다네.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서 들고 가지. 하니깐 전라도 자린고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신 한 켤레로 1년이나 가겠나. 나는 말이지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오면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네. 그래야 집신이 안 닿을 게 아닌가. 이 소리를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손을 내저으며 하는 말이 그렇게 신었다 벗었다 하면 금세 닳아버리게. 나는 말일세 맨발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집신을 잃어버린 척한다네. 집신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 이래서 경상도 자린고비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번에 셋이서 또 만나 내기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자린고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들, 자네들은 줄 부채를 다 펴서 쓰겠지. 나는 딱 두 쪽만 펴서 붙인다네. 그러면 바람이야 조금 나와도 부채는 오래 써서 좋지. 이 말을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혀를 찼습니다. 채, 그래서야 부채를 감당이나 하겠나. 나는 부채를 펴서 손에 들고 부채 대신 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지. 그러니까 충청도 자린고비가 하는 말이 다들 너무 해프군 그래. 나는 아예 부채를 전장에 매달아 놓고 더우면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주걱거리지. 부채를 손에 쥐기만 해도 닳는 걸 몰랐나. 이래서 이번엔 충청도 자린고비가 이겼답니다. 그러고 나서 셋이 의논하기를 서로 돌아가며 자기 집에 다른 둘을
정해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상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지요. 경상도 자린고비가 대접을 하느라고 장아찌를 종지에 담아 반찬으로 내놓는데 그걸 어찌나 잘게 썰었던지 좁쌀만하게 썰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젓가락에 집혀야 말이지요. 충청도 자린고비와 전라도 자린고비가 땀을 흘리며 장아찌와 씨름을 한 끝에 겨우 서너 쪽씩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청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지요. 그런데 충청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커다란 것을 종지 아가리보다 더 큰 것을 썰지도 않고 통째로 종지에 콱 박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아찌가 옴짝달싹을 하나 아무리 젓가락으로 집어내려고 해도 종지에 콱 박혀서 말입니다. 억지로 집어내면 종지째 달려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자린고비와 경상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맛도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자린고비 집에 다들 모였지요. 그런데 전라도 자린고비는 장아찌를 아예 종지에 담지도 않고 상에 올려놓지도 않고 공중에 디룽디룽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 쳐다만 봐야지 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밥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 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자주자주 쳐다보면 고만들 쳐다보게나. 너무 짜서 먹고 목탈라 하고 지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라도 자린고비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셋 다 피장파장 어금지금 막상막하. 그래서 비겼다는 이야기랍니다. 급해도 너무 급한 사위. 옛날에 정승이 살았는데 딸을 셋을 뒀습니다. 위로 두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서 사위들을 받고 막내딸은 아직 안 보냈지요. 그런데 위로 본 사위 둘이 다 느려 터졌습니다. 말도 느릿느릿, 걸음도 느릿느릿, 일하는 것도 느릿느릿. 만사의 태평이고 천하에 바쁜 게 없단 말씀이에요. 정승은 그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꿈을 대는 꼴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막내 사위만큼은 꼭 성미 급한 놈으로 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은 정승이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웬 총각이 낚싯대를 둘러매고 오고 있었어요. 저도 낚시를 하러 오는 모양이지. 물을 건너서 오는데 그 꼴이 참 볼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을 벗고 버선을 벗고 바지를 걷고 조심조심 건너올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랬어요. 신도 안 벗고 버선도 안 벗고 바지도 안 걷고 그냥 맨 땅 위를 걷듯이 바삐 건너오는 거였어요. 그것도 물이 철퍼덕 철퍼덕 사방으로 튀겨가면서 마구 정신없이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신이고 버선이고 바지고 흠뻑 다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답니다. 그걸 보고 정승이 물었지요. 자네 미쳤나? 왜 물을 그렇게 건너나? 그랬더니 총각 하는 말이 저는 본디 성미가 급해서 번거로운 걸 못 참습니다. 물 건너는데 어느 겨울에 신 벗고 버선 벗고 바지 걷고 하겠습니까? 그냥 건너야지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앉아 낚시를 하는데 그 꼴도 참 볼만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낚시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랬어요. 낚시를 한번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또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그러더니 오늘은 허탕이로군 하고는 주섬주섬 낚싯대를 걷어서 쌩 하고 바람처럼 가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낚시 몇 번 던졌다 꺼내고는 허탕이라며 보따리 싸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정승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저렇게 성미가 급한 걸 보니 우리 막내 사익감으로는 그만이로군. 그 길로 그 총각 집에 중신아비를 보내 말을 넣었습니다. 말이 잘 돼서 얼마 뒤에 날을 받아 혼례를 치르고 사위로 삼았답니다. 뜰에 초래청을 차리고 신랑 각시 절하고 술 나눠 마시고 인제 첫날 밤을 지냈지요. 첫날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보니까 아뿔싸 이게 웬일이에요. 그새 사위가 없어졌습니다. 정승이 놀라서 딸한테 물었습니다. 내 남편 어디 갔니? 몰라요. 새벽에 성을 잔뜩 내면서 나갔어요. 성을 내면서 나갔어. 무슨 일로? 글쎄요.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성을 내며 나가던데요. 사위 성미가 어찌나 급해놨던지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을 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정승이 그만 기가 탁 막혀서 아이고 성미 급한 눈 찾아 사위를 봐놨더니 이건 숫째 번개불에 공복 가져도 빨리 달라고 보챌 놈이구나 하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자빠졌습니다. 그 뒤에는 어찌 됐을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우당탕 많은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오줌 꿈을 사서 운명을 바꾼 여인. 신라 최고의 화랑 김유신에게는 여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보이, 동생은 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이는 피식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뭐가 그리 재미나요? 문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얼마나 이상한 꿈을 꾸었는지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야. 궁금해요. 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았어. 부끄러우니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보이는 문희를 앉혀놓고 전날 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이는 서라벌 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어떡하지? 어디서 오줌을 눈담. 보이는 치마를 움켜쥐고 안절부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자 산 위에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줌이 산 밑으로 콸콸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서라벌이 그만 보이의 오줌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보이는 부끄러워 두보를 붉혔습니다. 온 마을이 잠길 정도로 오줌을 누다니 아무리 꿈이라지만 정말 부끄러워. 문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꿈 같아요, 언니. 제가 그 꿈 살게요. 에구머니나, 내 오줌 꿈을 사겠다고? 네, 언니. 꿈값으로 제 비단 치마를 줄게요. 문희는 곱게 간직해온 치마를 꺼내왔습니다. 자, 언니, 꿈값이에요. 좋아. 그럼 꿈을 줄 테니 잘 받아. 문희는 얼른 자신의 치마를 펼쳤습니다. 자, 얘따, 오줌꿈 받아라. 보이가 무언가 휙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희가 얼른 치마폭에 받아 감쌌지요. 둘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유 씨는 김춘추와 축구를 했지요. 그런데 김유신이 공을 뺏는 척 하다가 일부러 김춘추의 옷구름을 밟았습니다. 그 바람에 옷구름이 직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거 미안하네. 마침 우리 집이 이 근처이니 함께 가세. 김춘추가 손사래를 쳤지만 김유신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김춘추를 누이들과 만나게 하고 싶었거든요. 김유신은 김춘추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를 불렀지요. 보이야, 보이야, 이리 좀 나와보아라. 내가 실수로 김춘추 공의 옷고름을 찢었구나. 내가 꿰매어 드려라. 하지만 수줍음 많은 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 제가 처음 보는 김춘추 공을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보이는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김유신은 이번에는 문희를 불렀습니다. 문희야, 내가 김춘추 공의 옷고름을 꿰매어 주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는 김춘추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지요. 김춘추는 그런 무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참 예쁘고 야무져 보이는 처녀로군. 김춘추는 무늬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문희 낭자와 산책을 하고 싶어 왔소.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김춘추 공은 현명하고 겸손한 분이야. 문희 낭자는 착하고 다정한 여인이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희는 김춘추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결국 김유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단 말이냐. 집안 망신을 시킨 너를 불에 태워 죽여야겠구나. 김유신이 크게 꾸짖자 하인들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김유신과 문희에 대한 소문이 서라벌에 쫙 퍼졌습니다. 큰일 났군. 김유신이 동생을 불태워 죽인다고 했대. 아이고, 가여워서 어떡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찢찢하며 걱정했지요. 며칠 뒤 선덕여왕이 신하들과 남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어떤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봐라, 저 집에서 왜 연기가 나는 것이냐? 김유신이 여동생을 태워 죽인다고 하옵니다. 여동생이 혼인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고 하옵니다. 선덕여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기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냐? 옆에 있던 김춘추는 얼굴이 벌개지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선덕여왕은 한눈에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로구나. 내 아기를 가진 여자가 죽게 생겼는데 뭘 하고 있느냐? 어서 가거라. 선덕여왕의 말에 김춘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춘추는 있는 힘껏 말을 채찍질하며 김유신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김유신의 집 마당에서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멈추시오. 김춘추는 헐레벌떡 달려와 김유신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문희와 혼인하겠네. 문희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희,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소. 이제 내가 당신과 뱃속의 아기를 지키겠소. 김춘추는 문희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왕족이었던 김춘추는 무효랑이 되었답니다. 김춘추와 혼인한 문희는 왕비가 되었지요. 서라벌이 가득 잠기는 오줌을 샀다더니 나라의 왕비가 되었네. 언니에게 좋은 꿈을 산 게 운명을 바꾼 거지요. 문희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답니다. 문희가 오줌 꿈을 산 덕분에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만난 아들과 아버지. 개성에 사는 조동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 항상 고민이었지요. 일가 친척이 없어 양자를 얻기도 쉽지가 않았답니다. 이 때문에 조동지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하루는 조동지가 한가롭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거지 하나가 와서는 밥을 구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때가 잔뜩 낀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아주 큰 부자가 될 운수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지는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양자가 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계셔서 어렵습니다. 동지는 바로 아이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졸랐지요. 아이 어머니는 아들이 거지로 사는 것보다 부잣집 양자가 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허락했습니다. 동지는 바로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아이의 어머니를 그곳에서 살게 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아이는 조동지의 양자 조생이 되었답니다. 조생은 동지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했고 동지 부부 역시 조생을 친아들처럼 대했답니다. 그리고 조생이 장성하자 결혼도 시켜주었지요. 16살이 되자 조생이 동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는 장사를 해볼까 하오니 몇천 냥만 주십시오. 반드시 큰 돈을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장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 장사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큰 부자가 되는 법이다. 동지는 꺼리낌 없이 조생에게 5,000냥을 주었습니다. 조생이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장사를 하러 나가면 반드시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지요. 조생은 동지가 준 돈을 가지고 평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도착한 조생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연히 만난 기생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생에게 빠진 조생은 결국 5,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법. 장사를 하자니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생은 기생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동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생이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돈 5,000냥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동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지는 마침내 조생과 맺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작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한 조생의 친어머니와 새로 맞은 며느리까지도 모두 쫓아냈답니다. 친어머니와 며느리는 울며 사정했지만 동지는 매정하게 그들을 쫓아냈답니다. 쫓겨난 두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어요. 조생은 가지고 온 돈을 기생을 위해 다 써놓고도 지금은 거꾸로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자기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생은 비를 피해 급히 처마 밑으로 들어가 처량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 밑으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그것은 금가루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조생은 금가루가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보았지요. 금가루는 바로 마루 밑에 섬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섬돌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덩이였습니다. 조생은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금가루를 줍고 섬돌에서는 금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조생은 기생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자네를 위해 쓴 돈이 5,000냥이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일세. 그러나 여기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이제 나는 떠날 것일세.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하면 이별의 말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부디 잘 사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떠나신다니 말리지 않겠어요. 자,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세요. 기생은 약간의 돈을 조생에게 주었습니다. 조생은 기생이 준 돈을 거절했습니다.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돈보다 다른 것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아, 그게 무엇인데요? 밖에 있는 섬돌이네. 섬돌은 귀한 것이 아니지만 내게는 아주 특별하다네. 그 섬돌은 자네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저 섬돌을 밟고 다니면서 자네와 사랑을 나누었네. 그래서 저 섬돌을 가지고 있으면 자네와 지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 저 섬돌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기생은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도 참 그까짓 돌 하나를 가지고 가세요. 조생은 섬돌을 가지고 기생 집에서 나와 곧장 동지가 있는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개성 입구에 들어서니 마침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생도
그 잔치에 참석했지요. 잔치에 모인 장사꾼들은 모두 장사를 잘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조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는 동지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동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우연히 조생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렇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고서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는 동지를 보고 조생도 감히 앞에 나아가 인사를 할 수 없었답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구걸을 하고 다니는 두 여자를 보았습니다. 두 여자는 바로 자기의 친어머니와 아내였어요. 조생은 달려가 어머니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다음 날 조생은 편지에 약간의 금가루를 넣어 아내 편에 동지에게 보냈습니다. 동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생이 보낸 편지를 읽었지요. 아버님, 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금 몇 근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낸 금가루만으로도 지난날 아버님께서 주신 5,000냥의 값어치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보내드린 금가루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편지에 들어있는 금가루는 대충 보아도 7,000냥은 넘은 듯 했습니다. 동지는 편지를 가지고 온 조생의 아내를 급히 불렀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내 사랑하는 며느라가, 아들은 병난 곳 없이 잘 다녀왔더냐? 간밤에 잠은 잘 잤더냐? 아침은 잘 먹었다더냐? 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 내가 가마. 동지는 며느리를 따라 성 밖에까지 나가 조생을 찾았습니다. 조생은 그제야 동지에게 와서 인사를 했지요. 너는 그 많은 금을 어디서 얻었단 말이냐? 그것은 가루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덩이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조생은 숨겨둔 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지는 그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쫙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동지는 조생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운명이라는 것은 과연 속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처음에 내 얼굴을 보니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양자를 삼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지난날에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것은 잊어버려라. 남자가 기생에게 빠질 수도 있는 일이지. 아니, 남자라면 그렇게 한 번쯤 놀아봐야 하느니라. 그리고 하인을 시켜 말했습니다. 너는 급히 아주머니와 내 며느리를 모시고 오지 않고 뭐하느냐.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셨겠느냐. 내 가마를 내줄 테니 빨리 집으로 모셔오너라. 빨리. 그 뒤 이들은 처음처럼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아전과 사또. 옛날 한 고을에 사또가 있었는데 인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가야만 했답니다. 그러나 관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내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자수는 부자이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한번 갔다 오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께 내가 나를 능멸하느냐. 사또가 되어서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사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아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자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담을 넘자 과연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지요. 사또, 이렇게 좋은 술이 많으니 한 잔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몇 잔을 마시자마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창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허허, 도둑을 끌어내라. 좌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서 도둑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전은 혼자 달아나 버렸어요.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돈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자수는 또 가죽 부대에 넣고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혼자 달아나던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자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사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죽 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그 대신 좌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좌수의 아버지는 99살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지요.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나오자 남만 남겨두고 혼자 도망을 갔겠다. 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또, 그것은 모두 제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이미 가죽 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두었지요. 내일 자수는 분명히 그 가죽 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관가에 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 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기 정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자수는 정말로 관아에 와서 고소를 했어요.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수의 아비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좌수는 놀라 급히 뜰로 내려가 엎드려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비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았나 봅니다. 사또는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불효는 이 마을에서 소문이 났다고 들었느니라.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감히 제 아비를 가죽 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또는 자수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자수는 옥에 갇혀서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갔지요. 자수는 아전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여기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 냥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그러니 제발 도와주시오.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자수에게서 2,000냥이나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지요.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겠지. 그러니 새로운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러고는 새로 온 사또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있어 보니 저 아전이 매우 간사하더군요.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안하고 이 고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또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다음 날 바로 아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 사또가 예전 일이 달로 날까봐 꾸민 일이 분명하다. 아전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새로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를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전은 이에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전 사또에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다니 원통하옵니다. 내가 무슨 신기한 의술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제가 떠돌아다닐 때에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죽이려고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증세는 비교적 고치기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이제 내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아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놀라며 묻자 아전은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했지요. 예전에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눈이 났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또는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날이 밝자 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전이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봐라, 빨리 문 열어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지요. 사또는 부끄러워 관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답니다. 살던 곳이 그리운 도토리. 깊은 산골에 도토리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도토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도토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저 다람쥐처럼 마구 뛰어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토리는 언젠가는 자기도 다람쥐들처럼 뛰어다닐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윙윙 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도토리 하나가 땅 위로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엉덩이야. 도토리는 엉덩이가 아팠지만 엉덩이를 어루만질 틈도 없었답니다. 도토리는 비탈진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하였어요. 아이쿠, 멈춰야겠는데. 도토리는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토리는 몸이 둥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어지러워. 도토리는 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던 도토리는 마침내 연못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차가워. 도토리는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지요. 도토리의 몸은 점점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연못 속에는 메기 한 마리가 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토리를 보고 메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넌 누구냐? 메기가 도토리 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 도토리야. 도토리? 응, 난 산에 살다가. 도토리와 메기는 금방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메기야, 산에는 말이다. 나무도 많고 다람쥐, 토끼, 곰, 여러 숲속의 짐승들이 어울려서 참 재밌게 지내고 있어. 하고 도토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메기는 갑자기 쓸쓸한 얼굴을 했어요. 그런데 도토리야, 이 연못 속은 언제나 쓸쓸하단다.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어. 그리고 메기는 연못 속에는 많은 물고기들과 벌레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토리는 연못 속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모두가 처음 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토리는 연못 속에 볼만한 것은 다 보았지요. 산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더 좋은 것 같았지요. 산 속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산으로 가고 싶어. 산 속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 도토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메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도토리를 달랬어요. 그러나 도토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싫어, 싫어. 난 연못이 싫어. 산이 좋단 말이야. 정말 야단났습니다. 아무리 메기가 달래도 도토리는 울기만 했어요. 메기는 할 수 없이 여러 물고기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도토리를 산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자라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내가 데려다 주지. 하고 자라가 말했습니다. 자라는 도토리를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 밖에는 올 수 없단다. 그럼 잘 가. 자라는 도토리를 땅 위에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역시 원래
내가 살던 곳이 좋구나. 도토리는 이때부터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